안녕하세요. 저는 딸을 둔 60대 엄마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을 겪고 이제 겨우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 사연을 써보아요. 저는 반백년을 살면서 나름 무탈한 인생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말년까지도 쭉 그대로만 살다 가면 좋겠다고 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참 사람 앞길 함부로 예측 못한다지만 하마터면 나이 먹고 큰 수렁에 빠져 살 뻔했지 뭡니까. 제가 지금 적어볼 이야기는 사랑하는 제 딸 얘기입니다. 제 딸 일이 곧 제 일이기도 해서 제가 저와 딸을 위해서 어떠한 사투를 벌여왔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고작 10년 만에 남편을 사고로 일찍 잃고 딸과 둘이 지내왔습니다. 30여 년을 둘이서 의지하면서 잘 살아왔죠. 그 전에 남편이 있을 때는 여건이 여의치 않아도 살림 열심히 하고 알뜰하게 아끼고 살면서 우리 식구끼리 행복해보고자 노력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는 제 안의 모든 의지가 팍 죽어버려 앞날이 막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는 젊은 여성들이 돈을 당연하게 버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또 제가 글도 가나다라 쓰는 것 말고는 잘 못했고 공부도 한번 배워본 적 없어서 경제활동을 하자니 자신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러나 딸만큼은 저처럼 공부 못해서 바보로 살면 안 되니까 무작정 있는 대로 일을 시작했어요. 남의 집 방바닥 닦아주고 밥 해주면서 어렵게 딸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의 고비는 아니었어요. 기운 가세는 다시 세우면 되는 거였고 남편을 잃은 상실감과 아빠 잃은 딸의 공허함은 시간이 해결해 줄 테니 버티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또 우리 집 기둥이 무너져서 더 어려워진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제 딸 또한 절대 굴하는 모습을 안 보였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제가 고생하는 걸 알았는지 말썽 안 부리고 올바르게 자라줬고 좋은 대학을 가 번듯한 호텔리어가 되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열심히 살아내니까 우리 가정에 다시 안정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건 제가 삶을 포기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의지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딸의 존재가 늘 제 곁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딸한테도 그런 마인드를 가르쳐줘서 그런지 딸도 학교 다닐 때 성적을 잘 못 봤더라도 다음에 잘 보면 된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더 공부를 하더라고요. 딸 또한 저 때문에 좋은 영향 많이 받았다고 직접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마다 지치지 않고 달려온 고생이 싹 다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딸은 20살이 되자마자 저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해도 저 혼자 고생하는 걸 싫어하던 녀석이었기에 딸은 그저 돈 벌어서 보탬이 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끝까지 딸 뒷바라지 해주고 싶었거든요. 돈 신경 안 쓰고 편하게 공부만 했으면 좋겠는 게 제 마음이었는데 또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만 고생하는 걸 두고 보기 힘들었나 봅니다. 이것만으로도 제 딸이 얼마나 기특한 아이인지 느껴지시죠? 그래도 딸 덕분에 제가 굳은 일을 좀 줄일 수는 있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정은 남들과 비슷한 모양새를 갖춰갔어요. 그리고 우리 딸은 남편을 닮아서 미모가 좀 출중한 편이었는데요. 유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예쁜 우리 딸한테 이상한 놈들이 들러붙지 않을까 엄마로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대학교 가는 것도 노심초사했는데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여간 불안한 게 아니었어요. TV에 보면 나쁜 마음 먹은 총각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딸 가진 부모라면 딸의 짝이 될 남자가 무척 걱정되고 불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딸 귀찮게 티를 내진 않았고 그저
사람 조심하라는 말만 한 번씩 던져줬어요. 정도를 지키면서 한다는 게 저도 좀 잔소리를 했던 건지 딸이 저더러 걱정도사라고 하더군요. 너무 장걱정이 많다고 제발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는데 딸이 그렇게 지적을 해줄 때면 저도 아차 싶어서 주춤거리게 돼요. 어쨌든 우리 딸 똑똑하니까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제 딸이 어디 가서 사고치는 타입도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야무져도 20대 딸이 사랑 앞에선 풋내기일 수밖에 없다는 걸 망각했어요. 나이를 다 먹고도 실수를 하는 게 사랑인데 어린 청춘이 알아봤자 뭘 얼마나 알고 남자를 가려 만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딸은 취업하자마자 남자를 사귀더니 1년 만에 결혼을 하겠다고 제게 그 남자를 소개해 줬어요. 듣자 하니 남자는 승무원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딸이 일하는 호텔에 자주 묵는다고 합니다. 오가다가 마주하면서 얼굴도 익히고 대화도 조금씩 늘게 되고 그렇게 마음이 맞아서 만나게 된 것 같았어요. 남자가 먼저 대시를 해서 시작된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겨우 1년 사귀어 놓고 결혼하고 싶다고 고백한 게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딸 나이는 26살이었고 남자의 나이는 32살이었어요. 저는 우리 딸이 나이 30살 넘으면 결혼시키고 싶었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야 26살이면 혼기가 꽉 찼다고 하지 요즘 세상에 26살 아가씨들이 어디 결혼에 쫓기는 입장입니까? 그러나 저는 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남자를 소개하는 딸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어머님,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 정말 괜찮은 놈입니다. 여태 일해서 모은 돈도 좀 있고 절대 주연이 힘들게 안 할 자신 있어요. 허락해 주세요. 아이고,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네. 둘이 이렇게 예쁘게 만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반대를 하니? 지금만 봐도 자네가 우리 딸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지 느껴져. 그러니 그런 부탁은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네. 결혼을 빨리 하든 늦게 하든 딸이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마음이 곧 들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딸이 제 곁에서 힘든 시간을 꿋꿋하게 버텨줬기 때문에 어른이 된 딸까지 제가 통제권을 주고 흔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딸의 남자는 저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인 우리 딸을 혹시 시가에서 안 좋은 시선으로 보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사부인도 저처럼 바깥 양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지내고 있었던지라 우리의 사정을 잘 이해해 줬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딸의 결혼이 안심이 되었어요. 비슷한 가정 환경의 집안과 연을 맺는 거니까 저의 딸이 상처받을 일이 적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딸과 사위는 서로 마음이 참 예쁜 한 쌍이었는데요. 결혼한 뒤에 서로 이 집에 살아야 되네, 저 집에 살아야 되네 의논하면서 마음 좋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도 사부인도 애들이 분가하길 원해서 합가를 일찍부터 거절했습니다. 사위랑 딸은 저랑 사부인이 혼자 집에서 지내는 걸 걱정했지만 외롭다고 자녀들의 발목을 붙잡을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그건 사부인도 생각이 똑같았던 건지 그저 둘이서 잘만 지내달라고 해줬습니다. 그래도 제 딸은 제가 혼자가 되는 게 영 마음에 걸렸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느낄만도 할 것 같아요. 둘이서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이 짧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딸의 인생을 언제까지 제가 붙들고 있겠습니까? 정말 괜찮아서 딸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딸은 기어코 제게 어떤 걸 제안하고 말았어요. 엄마, 한글 공부하고 싶어 했잖아. 내가 학원 끊어줄 테니까 다녀. 나 없다고 집에서만 있을 생각 말고. 나다니면서 운동 삼아 좀 걷기도 하고. 알겠지? 아유, 학원은 무슨 학원. 남사스럽게 다 늙은 사람이 공부해서 어디다 쓰겠어.
너 힘들게 버는 돈인데 괜한 곳에 쓸 생각 말고 적금이라도 하나 더 넣을 생각을 해.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잘한다니까. 내가 엄마를 모를까봐? 엄마 나 엄청 좋아하잖아. 나 없으면 보고 싶어서 끙끙 앓을 거면서. 나만 보고 살았으니까 이젠 엄마 하나만 생각하면서 살아보라고. 요즘 세상에 생각보다 즐길 거 많아졌어. 결국 딸은 제게 학원을 등록해줬습니다. 그곳은 저 같은 또래의 어른들이 많은 학원이었어요. 처음에는 딸이 이왕 등록을 해버렸으니 돈이 아까워서 하루 이틀 꼬박 다녔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하루하루가 알차서 생활이 꽤 나쁘지 않더라고요. 매일같이 살던 딸이 없어서 공허하기도 했는데 학원 숙제하느라 바빠서 그 공허함도 상당히 빨리 사라졌고요. 그래서 딸에게 그 다음 달 학원 수강도 좀 끊어달라고 했습니다. 글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굳이 딸한테 전화 연락을 하지 않아도 문자로 가능해서 마음이 편했어요. 그동안은 딸한테 전화할 때마다 애 바쁜데 귀찮게 하는 걸까봐 생각 많이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속 학원에서 더 많이 배워서 진화로 말하는 것만큼은 문자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딸은 제가 무언가 다른 목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엄마한테 드리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까우니까 배우고 싶은 공부가 또 있으면 언제든지 말만 하라는 말까지 해줬어요. 자식한테는 주고만 싶지 받는 건 늘 미안했는데 그래도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때마다 인생 잘 살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참! 그리고 한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명문대학원의 한국어 교육과를 나온 베트남 사람입니다. 처음엔 보고 외국인이 있어서 당황했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 외국인이 어쩜 그리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잘하는지 저보다 더 한국 사람 같아서 너무 신기했어요. 또 저처럼 선생님을 좋아하는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선생님이 젊은 여성이라 다들 엄마 아빠 같은 마음으로 한국 반찬과 생필품을 많이 챙겨다 줬거든요. 선생님이 굉장히 상냥한 아가씨여서 베트남 간식도 만들어서 수강생들에게 나눠주고 하나하나 숙제도 꼼꼼히 봐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학원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타국에서 왔다고 해도 선생님과 제 딸의 연령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아닌 딸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딸 저 딸 챙기느라 바빴음에도 외롭지 않은 삶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나도 죽을 때가 다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아닌 제2의 인생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말년이 가장 행복하고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만큼 혼자인데도 무난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럼 무탈한 세월이 한 1년 반 정도가 더 지났을 겁니다. 어느 날 우리 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다름 아닌 임신 소식인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쁜 소식이었고 또 새로운 인생을 만끽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학원을 빼고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위랑 같이 저녁까지 먹으려고 했는데 혼자 있을 사부인이 생각나서 사부인도 불렀어요. 오랜만에 뭉친 저희는 사위 차를 타고 식당에 가서 외식을 했습니다. 보통 사돈끼리는 결혼식하고 나면 만날 일도 없다는데 저는 저와 같은 사정을 갖고 있는 사부인이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부인에게 더 다가갔고 이것저것 해보라고 취미도 추천해주고 주변에 공방이나 공부하는 곳 있으면 다녀보라고 오지랖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딸이 시켜줘서 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제야 제 이름 석자를 가지고 사는 기분이더라고요. 사부인도 자식 때문에 용쓰고만 살았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스스로한테 투자를 해봐요. 아유, 무슨요. 그런 것도 해볼 줄 아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저는 영 마음이 불편해서 못할 것 같아요. 노후에는 홀로 마음껏 쉬면서 빈둥거리고도 싶네요. 그때마다 사부인은 낯을 많이 가려서 그저 혼자 집에서 영화 보고 TV 보는 게 편하다고 제 말에
호호 웃기만 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성격 차이니까요. 어쨌든 우리 딸의 임신은 모든 식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딸이 출산을 하고 나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자고 그렇게 약속하면서 좋은 시간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늦은 시간이라 사위가 사부인 먼저 데려다주고 저까지 집에 태워주었습니다. 사위랑 딸은 앞좌석에 앉아 있었고 저는 나중에 내려야 돼서 뒷좌석에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창밖만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은연중에 고개를 돌렸다가 앞좌석 수납 공간을 보게 되었거든요. 거기에 웬 책자가 꽂혀 있더라고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눈길도 뗄 수 있는 건데 어떠한 문구 때문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별 생각 없이 본 것이었는데 보육원이라는 문구가 제 머리를 뒤죽박죽 흔들어 놓더라고요. 보육원? 사위한테 보육원 책자가 왜 필요한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한번 꺼내서 표지를 자세히 봤는데 지나가다 우연히 받았나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장소였어요. 위치가 제주도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곳은 서울인데 책자를 그냥 받았다고 해도 금방 지역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돼서 표지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는데 어느새 집에 도달해버려서 저도 모르게 그 책자를 가방에 넣었어요. 어쩌지 못해서 저지른 행동이었습니다. 서둘러 딸과 사위에게 조심히 가라고 인사한 뒤 집에 들어와 보육원 책자를 다시 펴봤어요. 가장 뒤편에는 명함 하나가 꽂혀 있었는데 그 보육원 원장의 연락처인 듯 했습니다. 보통 책자를 홍보하더라도 길거리에서 명함까지 주지는 않잖아요. 직접 이 보육원에 찾아간 거면 몰라. 다른 사람이 사위차에 탔다가 이걸 두고 내린 건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제 선에서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이 그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마음속에 박힌 찝찝함이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자꾸만 아까 봤던 명함 연락처로 전화하고 싶은 욕구가 가슴속에서 꾸물거렸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저질러 버렸어요. 다 늦은 밤에 그 보육원으로 전화를 해봤죠. 시간이 밤 10시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보통 보육원은 선생님들이 24시간 교대로 붙어 있으니 전화를 안 받진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역시나 상대 쪽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신호음이 끊기자 순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얘져 버려서 저는 순간 사위 이름을 얘기해버렸습니다. 저 송태웅 씨 말 전에 듣고 전화합니다. 여기로 전화해보면 된다길래. 아람이 아버님이요? 아직 아람이 만나는 날 아닌데 어떤 일로 연락하셨어요? 아람이도 지금은 잘 준비 들어가서 아마 전화 못 받을 거예요. 급한 일이면 아람이 깨워서 바꿔드릴까요? 처음 듣는 이름에 그렇잖아도 당황스러워 어렵게 입을 떼던 입술이 더 무거워져 버렸습니다. 보육원 선생님 말을 듣자니 아람이란 그 이름은 아이의 것인 듯 했어요. 그때 제가 대답을 안 하자 수화기 너머로 여보세요? 하는 소리가 넘어왔어요. 더 시간 끌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일단 나중에 다시 연락 주겠다고 했고 내가 연락한 걸 절대 아이 아빠한테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 뒤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머릿속에서 혼란의 쓰나미가 덮쳐오는 기분이었어요. 분명 보육원 선생님은 제 사위 이름을 듣고 누군가의 아버님이라 불렀습니다. 아직 제 딸 뱃속에 있는 손주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 사위가 누군가의 아버님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제 사위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너무 엄청난 사실을 저 혼자 알아버린 것 같아서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무슨 일인 건지 빠릿빠릿하게 눈치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는 생각했어요.
전화했을 때 보육원 선생님이 우리 사위가 아직 그 아이를 만날 날이 아닌데 왜 전화했냐고 물었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 사위가 그 보육원에 아람이란 아이를 만나러 주기적으로 찾아가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혹시 후원을 하는 아이인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만약 그렇다면 후원자를 부를 때 그 아이의 아버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지 또 궁금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뭘 아는 게 없어서 좀 답답했습니다. 제가 당장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딸뿐이었는데 임신을 하고 있는 딸에게는 안정 때문이라도 더더욱 알릴 수가 없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를 말 때문에 사위와 딸이 다투게 된다면 그것 또한 걷잡을 수 없는 스트레스가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날 밤새 고심하다가 학원 갔을 때 수업 마치고 선생님께 따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말로는 아주 어린아이의 경우 후원자가 생기면 간혹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주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괜히 말도 안 되는 걸로 사위를 의심할 뻔했어요. 오히려 사위가 좋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안 밝히고 몰래 선행하고 있었는지 좀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날 이후 마음 놓고 우리 딸의 출산일만 기다렸어요. 그렇게 방심을 해버린 사이 저는 딸 출산 후 2개월 뒤에야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출장 때문에 집을 비우게 된 사위 때문에 제가 딸 집에 가서 이틀 밤을 자기로 했었어요. 겨우 이틀 밤 자는 건데도 딸 생각하는 엄마 마음이 다 그렇듯 가는 김에 딸에게 이것저것 해주고 싶어서 저는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딸 집을 갔습니다. 그때 딸이랑 저녁을 먹으면서 딸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요. 남편이 며칠 전부터 제주도 가서 사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네. 갑자기 웬 제주도냐니까 어머님도 제주도 이사 가려고 준비 중이라더라고. 딸은 제 의견을 듣고 결정할 생각이었는지 저보고도 제주도에 같이 가서 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주도란 단어에만 꽂혔어요. 문득 제주도 보육원에 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제주도 보육원에 있는 아람이란 아이 때문인가 싶은 직감이 드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딸에게 제주도 보육원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먼 타지로 후원을 하는 거라면 사부인이나 저는 몰라도 마누라인 딸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송서방이 제주도에 대해서 다른 말은 한 적 없어? 제주도에 보육원 봉사를 다닌다든지 후원을 한다든지. 당황스럽게도 딸도 사위가 후원이나 보육원 방문하는 걸 들어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한동안 묵혀두었던 불안감이 다시 기어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심지어 딸은 사위랑 연애를 할 때도 보육원 얘기하는 건 못 들어봤다고 했어요. 적어도 부부끼리는 후원 사실을 알렸을 줄 알았는데 딸까지 모르게 숨기고 있었다면 아무래도 후원은 아닌 듯 했습니다. 확실히 이상했죠. 그리고 저는 다시 지난날 기억을 떠올렸어요. 아람이 아버지라고 했던 보육원 선생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직접 보육원을 찾아가는 것밖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결국 다음날 딸에게 학원 가는 척하며 집을 나섰고 제주도 비행기를 탔습니다. 바로 그 보육원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외부인이라도 친절하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곳에서 제 사위 이름을 댔고 지난번에 아람이 때문에 전화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제야 거기 선생님들이 저를 아는 채 해주었어요. 아람이랑 어떤 관계냐고 묻는 선생님들 말에 저는 내가 누군지, 내 사정이 어떤지, 사위랑 무슨 관계인지 먼저 밝힌 뒤 아람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이 갑자기 말해주길 꺼려하더라고요.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서로서로 눈치를 보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람이 아버님 곧 오실 거예요. 물어보시는 것들은 저희 입장에서 아람이 아버님 허락 없이 함부로 대답해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니요. 제 상황 들으셨으니까 사위놈이 뭘 숨기고 있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놈 내 사위라고요. 나도 모르는 손주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이게 어쩌면 아람이를 위한 길일 수도 있다고요. 제가 사정하면서 조르자 선생님들은 결국 백기를 들었고 제게 사위에 대해 알고 있는 걸 얘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아람이란 아이는 사위의 아들이 맞다고 했어요. 아람이는 우리 딸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이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였고 아람이 엄마 되는 사람은 외국인인데 애 낳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했어요. 아람이 엄마랑 사위는 직업이 똑같아서 오다 가다 잘 마주쳤던 사이였는데 그게 인연으로 발전되어 애까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사위는 엄마 잃은 아들을 혼자서 내버려 두기가 좀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와 보육원에 맡겼다고 합니다. 웬 듣도 보도 못했던 사정이라 저는 충격에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의문을 느꼈던 부분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선생님들이 해주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디서 많이 들어본 스토리 같다는 것이었어요. 그 생각은 머지않아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위랑 직업이 똑같았다. 오다 가다 많이 마주친 인연 때문에 사귀었다. 외국인과 한국인의 커플? 그 사이에서 아들을 가졌었다. 이 사실은 전부 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원 선생님의 스토리와 흡사했어요. 얘기를 듣는 도중에도 얘기가 끝난 후에도 왜 학원 선생님이 자꾸 생각나는 건지 몰랐어요. 일단 저는 사위가 곧 온다는 말에 황급히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역시나 선생님들께는 비밀 보장을 부탁했고 보육원 근처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곤 제발 아니길 바랬던 우리 사위를 목격해버렸죠. 사위가 보육원으로 들어가자 남자아이로 보이는 꼬마애가 뛰어와서 사위를 덥석 안아주는데 분명 아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으면서도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한 타임 늦게 나타난 사부인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사위가 몰래 애 갖고 있다는 걸 사부인도 다 안다는 소리가 돼요. 우리는 같은 아픔을 가진 식구인 줄 알았는데 감히 나랑 딸한테 사기를 치고 결혼을 진행하다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확실한 장면만 휴대폰에 담고서 더 보지도 못하고 바로 서울로 날아갔어요. 그리곤 혼자 있는 딸 집에 가서 얼른 딸한테 짐 챙기라고 일렀습니다. 영문을 모르던 딸은 계속 저한테 왜 그러냐고 보채면서 짐도 안 싸고 손 놓고 있길래 결국 그 자리에서 다 말해주었습니다. 송서방한테 애가 있대. 사부인도 다 알고 있었더라. 어떻게 우릴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니? 애 엄마 되는 사람도 멀쩡히 살아있던데 기가 차서 정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뭘 잘못 알았겠지. 엄마 학원 다녀온 거 아니었어? 갑자기 뭐 때문에 이러는 건데. 제 말을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딸에게 저는 제주도에서 찍어온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제 폰을 아사가 몇 번이고 재생해서 확인하던 딸도 저처럼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거짓말이라고 우길 수도 없게 동영상 찍힌 날짜부터 영상 파일에 제주도라고 뜨는 위치까지 그리고 사위 얼굴과 사부인 얼굴까지 똑똑히 보이자 딸은 아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바로 학원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언제나 상냥한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자 착한 선생님한테 몹쓸 짓을 했을 사위놈이 더 미워지더라고요. 저는 선생님에게 사위 이름을 대면서 아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혹시 애아빠 이름이 송태웅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하더라고요. 제 예측이 맞아서 정말 기가 차고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었어요. 선생님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새끼가 자기 앞날에 우리 아기 존재가 방해된다고 훔쳐갔어요.
제가 그 새끼 조지려고 한국에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세월만 보내고 있었어요. 울면서 제게 하소연하던 선생님은 울음을 진정하자마자 분노를 표하면서 당장 우리 사위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사위를 만나기 전에 태어나서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던 아들 먼저 만나고 싶다 했어요. 저더러 혹시 애가 어딨는지도 아냐는 선생님의 말에 저는 보육원 주소랑 연락처 알려줬고 아람이란 이름을 가진 아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저한테 연신 감사 인사를 하면서 또 한참 울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선생님이라고 해봤자 우리 딸처럼 나이 30을 바라보고 있는 20대였거든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없다고 들었는데 타국에서 고생하는 선생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위가 집으로 복귀를 했는지 집에 딸이 없어서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불티나게 부재중이 찍힌 후에야 딸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사위 목소리가 아주 가식투성이더라고요. 그것에 더 성질난 딸이 하루 동안 사위에게 하고 싶던 말을 참았던 걸 모조리 쏟아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 어떻게 애가 있으면서 그걸 숨길 수가 있어? 어떻게 멀쩡히 살아있는 마누라까지 죽었다고 뻥치고 애까지 보육원에 버려? 나한테 제주도 가자고 한 것도 그 애 때문이지? 내가 몰랐으면 끝까지 숨기려고 했어? 심지어 어머님까지 한패라며? 여보,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앞뒤 설명도 안 하고 갑자기 뭐? 애라니. 내가 무슨 애가 있어. 말이 되는 소리래. 그럼 그 동영상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당신한테 방금 날린 동영상 있지? 전화 끊고 그거 본 뒤에 변명 제대로 생각해서 다시 연락해. 딸은 그대로 사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딸이 제 폰에 있는 동영상을 받아 가서 통화 도중에 사위한테 보냈어요. 아무래도 전화가 바로 안 오는 거 보니까 사위가 딸 말대로 제대로 된 변명이라도 생각해서 연락할 모양인 듯 했습니다. 그리곤 시간이 꽤 흘러도 사위한테서 다시 연락이 오질 않았어요. 변명조차 안 하는 사위에게 더 화가 난 딸은 사위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문자로 이혼을 통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의외의 방안을 생각해냈더라고요. 그 사실을 바로 사부인한테 얘기했던 건지 사부인이랑 같이 우리 집을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부인,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아들 이혼한 적 없고 사부인이 보셨다는 애도 호적에 없어요. 그런데 이혼이라니요. 적어도 저희한테 물어보고 확인한 뒤에 결정하셔야죠. 말도 안 되는 사실 가지고 어떻게 멀쩡한 애들 사이를 갈라놔요? 지금 종이 쪼가리 가지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본 애가 사위애 아닌 건 아니잖아요. 사위애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아니라 유전자 검사 결과를 들고 왔어야죠. 사위애가 맞으니까 그 애한테 양육비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우릴 얼마나 호구로 볼 생각이에요? 그래요. 내 아들애 맞아요. 양육비 주는 게 걸려서 그래요? 그까짓 거 안 주면 그만이에요. 우리 아들이 착해서 그래도 지 씨로 태어난 자식이라고 책임지려고 했던 거라고요. 그 아이는 사부인이랑 며느리가 싫다고 하면 그 길로 끊으면 그만인 관계예요. 그딴 것도 자랑이에요? 어떻게 핏줄을 버린 애만에 함부로 짓거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인 줄 알았으면 절대 내 딸 안 보냈을 거예요. 다 필요 없으니까 저희 소송할 겁니다. 돌아가세요. 고소할 거란 말에 사부인은 저희에게 애원하던 걸 관뒀고 바로 얼굴색이 돌변해버렸습니다. 상견례 때 봤던 내내 하던 착한 얼굴은 다 사라지고 표독스럽기 그지없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부모나 자식이나 참 매정하네. 부모 없는 애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두 사람 말대로라면 우리 아들이 그 애를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건데 그게 도리에 맞는 행동이라는 겁니까? 고상한 척은 다 하더니 진짜 몰상식한 건 당신들이네. 어디다 비교해요. 책임질 짓을 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땅떵거리는 겁니까? 아무데나 싸지르고 애 만든 걸로 모자라 멀쩡히 살아있는 부인까지 죽었다 뻥치지 않았어요?
불쌍한 애를 엄마도 못 만나게 보육원에 숨겨두는 게 더 몰상식한 거 아닌가요? 애 엄마라니, 이건 또 무슨 소리래? 애 엄마 죽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사부인이 말 지어냈는데 선수시구나? 애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내가 우리 아들을 왜 장가 보냅니까? 그 애랑 엄마랑 결혼시켰지. 왠지 사부인이 애 엄마 죽었다고 우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이리로 불렀어요. 그날 선생님은 비행기 편이 결항되어 제주도로 가지 못했고 사부인과 사위가 우리 집을 들이닥쳤을 때 제가 몰래 연락을 넣었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찾고 싶던 애 아빠를 보러 우리 집으로 날아오다시피 찾아왔습니다. 때마침 사부인이 애 엄마를 부정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타이밍 좋게 선생님이 등장했어요. 열린 현관문으로 선생님이 들어서자 인기척에 돌아본 사위가 먼저 선생님을 발견했고 선생님을 보자마자 사색된 얼굴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위는 사부인 뒤에만 숨어서 당당하게 어깨 펴고 있었는데 선생님과 마주하게 되니 그 기세가 한순간에 무장해제되고 말았어요. 선생님은 사위 얼굴을 보자마자 그간 당했던 서름이 폭발했는지 사정없이 사위의 기싸대기를 날려버렸어요. 이 쓰레기 새끼야. 감히 내 아들을 데리고 도망을 쳐? 여태 숨느라 고생 많았겠다. 내가 죽었다고 소문내고 다녔다면서? 날 버리고 싶었으면 그냥 조용히 떠날 것이지. 왜 내 아들까지 데려가? 선생님이 악을 지르자 놀란 사부인은 당황한 기색을 지우고 뒤늦게 선생님에게 대항했습니다. 선생님을 엄청나게 싫어했었는지 바로 막말을 퍼붓더군요. 이 천박한 게 누굴 손대? 그러게 애를 낳긴 왜 낳아? 돈 줄 테니까 지우라고 했지. 네가 어른 말을 귓등으로 쳐들으니까 이사달이 난 거 아니야.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우리 아들 앞길 막을 줄 알았어. 너처럼 싼 년이 우리 아들을 넘본 것부터가 주제 넘는다고 생각했는데 기어코 사고를 쳐? 사부인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외국인이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사위랑 선생님 사이에서 애가 태어난 후 사위가 당황해서 사부인한테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부인은 자기 아들이 외국인이랑 사고친 걸 몰래 해결해준다고 사위한테 애 훔쳐라, 애 버려라, 애는 한국 보육원에 숨겨라 등등 이 파렴치한 짓을 시켰던 거였어요. 사부인은 우리한테 화가 난 감정을 외국인 하대하듯 선생님에게 풀었습니다. 선생님을 마구마구 패면서 자꾸 선생님 때문에 사위 앞길 망했다고 원망을 해댔어요. 더 이상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저는 급히 주변에 있는 걸 주워들었고 바로 사부인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마침 제가 던진 게 우리 손주 똥기저귀 갈아놓은 거였더라고요. 기저귀가 날아가는 힘에 못 이겨 풀어졌는데 그 때문에 사부인 머리통에 노란 똥이 덕지덕지 묻었습니다. 냄새로 이물질의 정체를 눈치챈 사부인이 악 비명을 지르며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러자 사위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저한테 성질을 내는 겁니다. 아무리 경우가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돈되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세요? 당장 저희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무슨 이유가 있든 폭력은 정당화 안 된다고요. 장모님이 이러신 것도 폭력이에요. 사과 안 하시면 저 이거 그냥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면? 법으로 따져보자고? 나야 좋지. 나 지금 사기 결혼 당한 건데 당신이 이 똥기저귀 가지고 고소하면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사기친 것도 다 불어야 되는 거 알지? 자백할 각오 됐으면 어디 한번 고소해봐. 여보, 알았어.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 진짜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 저 여자 사랑한 적 없고 애도 끝까지 책임질 생각 없었어. 당신은 저 여자랑 다르단 말이야. 나 당신한테는 다 진심이었다고. 당신을 믿고 안 믿고는 내 몫이거든? 근데 이미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버렸는데 어쩌냐? 나 지금 당신 얼굴 마주보고 있기만 해도 치가 떨려. 나더러 앞으로 범죄자를 데리고 살라고? 우리 애 아빠 할머니 될 사람으로 범죄자를 두라고? 그럴 바엔 버리는 게 낫다고 보는데?
사위는 이혼하자는 딸의 말에 똥줄이 탔는지 답답해했습니다. 대체 자기가 답답할 게 뭐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기 분에 못 이긴 사위가 딸을 붙잡으려고 하자 그건 또 지켜볼 수 없던 저는 쓰레기통에 있는 똥기저귀를 들고 사위 앞에 가서 휘저었어요. 사위가 놀라서 황급히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네 자식 똥인데도 더럽냐? 그러니까 자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자넨 아빠들 자격이 없어. 결혼을 100번 1000번 해봐라. 너 같은 놈은 여시 같은 엄마 치마폭에서 나오질 말아야 돼. 괜히 다른 집 귀한 딸내미 고생시키지 말고 네 엄마 뒤치다거리나 하고 살아. 이 이상 그들과 말을 섞어봤자 같은 말만 반복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둘을 집에서 쫓아내고자 양손에 똥기저귀 들고서 두 사람을 몰아냈습니다. 문 밖으로 나설 때까지 겁을 주었고 맨발로 뛰쳐나가길래 두 사람의 신발을 발로 차서 바깥에 보내버렸어요. 그리곤 주저앉아 울고 있는 선생님을 달래주었습니다. 용감하게 이혼 통보를 했지만 사실은 크게 상심한 딸도 제가 나서서 위로를 해주었네요. 이 젊은 청춘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못난 놈을 만난 탓에 의도치 않게 삐끗했을 뿐인걸요. 이제 못난 놈이 사라졌으니 우리 딸도 선생님도 험난한 비포장도로 길을 벗어났을 거예요. 그날 저는 선생님더러 우리 집에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사부인과 사위가 괜한 안갚음을 갖고 선생님한테 해코지하면 큰일이잖아요. 선생님은 괜찮다면서 민폐를 끼칠 순 없다고 했지만 저희 딸도 선생님을 붙잡는 바람에 결국 자고 가게 되었죠. 다음 날 선생님이 제주도 공항까지 가는 걸 배웅도 해줬습니다. 그렇게 떠난 선생님은 아들을 찾고 저녁 비행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곤 저희랑 같이 사돈 댁을 사기죄로 고소, 이혼 소송 진행했고 선생님 쪽, 우리 쪽에 양육비 다 떨어지도록 양육비 청구 소송도 했습니다. 저희 딸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서 위자료를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은 혼인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자료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야무지게도 한국에서 일하면서 착실히 돈을 모았다고 양육비를 받게 된 것만으로 자기한테는 충분한 보탬이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저희 쪽이랑 선생님 쪽 다 나쁘지 않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단지 한창일 아가씨들 가슴속에 남은 상처는 어떻게 지우기가 어렵겠죠. 그래도 소송이 끝나고 나서는 서로 웃을 수 있게 되어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위의 실체를 알았을 때 제 딸 인생이 망해버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정말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 충격적인 일이 이 정도로 마무리된 것도 어찌 보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현재 저희 딸은 물론 손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학원도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랑 같이 살게 된 선생님은 제게 너무 고맙다면서 학원 수강을 무료로 듣게 해줘요. 괜찮다고 한사코 말리며 돈을 내려고 해도 선생님은 자기 인생을 구해준 은인에게 감히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른 생각하는 마음은 어쩜 우리 딸과 비슷한지 모릅니다. 덕분에 저는 제 딸을 챙기는 것처럼 똑같이 선생님을 챙겨주고 있어요. 명절 때도 혹시 갈 데 없으면 우리 집 오라고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고맙게도 정말 우리 집을 찾아와 주더라고요. 선생님이 저를 친정엄마 생각하듯 명절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늘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감사는 제가 더 감사했죠. 선생님 식구 덕분에 저 또한 명절에 북적거리며 지낼 수 있어서 얼마나 즐거운데요. 저희 딸도 다행히 선생님과 자매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때 선생님은 승무원이었고 딸은 호텔리언이 직종도 비슷했거든요. 대화도 잘 통했고 또 둘 다 애엄마다 보니까 육아 정보도 알아서 잘 공유하면서 나름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얼떨결에 손주가 둘이나 된 셈인데 마치 대가족이라도 된 것처럼 집안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좋네요. 여유가 되면 반려동물도 분양받아 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딸 인생과 제 인생이 우여곡절 끝에 낭떠러지를 피했다는 얘기 잘 해주셨으니까요. 아마 올해 오늘 다 갖다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겠죠. 여러분들 앞날만큼은 부디 낭떠러지 구간이 적기를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40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 저에게 벌어진 믿기 힘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현명한 조언을 얻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쭉 이어져 온 인연이 저에게 아주 뜻밖의 해프닝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저의 마음에도 구원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합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참 어떻게 이 일을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처음부터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제 인생 이야기. 이게 정말 현실에서 일어난 일인가 싶을 정도로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써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도 저와 같은 선상에 있다면 용기를 가지시고 본인만의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가난하진 않았지만 가난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집과 가까운 시장에서 작지도 크지도 않게 채소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저를 키워내셨습니다. 가게를 열 정도면 나름 풍족한 생활을 하지 않았겠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채소를 팔아봐야 가게 월세 내고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 부모님께서 쓸 수 있는 돈이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욕심이 많은 아이는 아니었기에 화목한 가정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고생하시며 벌어들인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형편에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빠듯하게 한 달을 벌어먹고 사시는 분들이었지만 없는 사람들을 늘 챙기고 도우며 사셨습니다. 채소 가게에서 팔다 남은 감자, 고구마부터 시작을 해서 시들시들해지는 상품들, 그러니까 먹는 데는 문제가 없어도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시며 살았습니다. 특히 저희가 다세대 주택에 새를 들어 살고 있었는데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단칸방 식구들에게 그렇게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집도 아주 작은 16평짜리 방 2개 딸린 집이었지만 옆집에 사는 식구들이 밥이라도 굶을까봐 매번 감자와 고구마를 삶아서 주셨습니다. 솔직히 어린 나이에는 우리 집도 힘든데 왜 그렇게 남을 도우며 사시려고 할까? 그 돈을 모았다면 더 큰 집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나중에 다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라며 남에게 베푸는 것을 아깝게 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옆집에 사는 가족들은 옆집 오빠와 옆집 오빠 부모님으로 구성되어 3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옆집 오빠는 저보다 8살이나 많은 오빠였는데 제가 초등학생일 때 이미 대학생이던 오빠였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틈틈이 일을 하며 정말 열심히 살던 오빠는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해서 항상 배고파했었습니다. 그런 오빠가 안쓰러웠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매번 옥수수며 감자며 아침이고 저녁이고 오빠를 마주칠 때마다 손에 들려주시면서 배고프면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옆집 오빠는 처음에는 부담스럽다면서 거절을 했었지만 나중에 들어서는 꼬박꼬박 받아주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이 은혜에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부모님께 인사를 했었습니다. 가난으로 인한 자격지심도 전혀 없었고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아이라며 부모님은 옆집 오빠를 매번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옆집 오빠에게 질투를 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매번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오빠를 칭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오빠는 군대에 가게 되었고,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제대를 하고 대학에 복학을 했는데 그때 처음 오빠를 대면했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대학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고 그냥 오빠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다는 정도만 들어서 모르고 있었죠. 알고 보니 오빠는 엄청나게 유명한 명문대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던 학생이었던 것입니다. 초등학생 때는 몰랐지만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고등학생이 된 제 눈에는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아무튼 오빠는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교수님의 추천으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즈음 제가 수능 공부를 해야 할 시점이었는데 제가 학원을 다녔던 것도 아니고 공부에 엄청난 취미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성적이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거든요. 학원을 보내주겠다는 부모님의 말에 저는 무한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학원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부모님의 돈벌이가 넉넉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거기다가 학원을 다닌다고 제 성적이 수직 상승할 것 같지도 않았고 학교에서 배운 공부에 충실하며 수능을 보겠다고 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공부도 재미가 없고 흥미도 떨어지고 하니 손을 놓아버리게 됐고 대학은커녕 공장이라도 취직을 해서 하루빨리 집안의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3이 되었고 저는 진로 상담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근데 우연히 제 고민을 알게 된 옆집 오빠가 대학원 생활을 하며 바쁜 와중에도 저에게 개인 과외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얻어먹은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렇게라도 보답을 하고 싶다면서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과외비는 필요 없다고 했고 지금처럼 배가 고플 때 옥수수도 쪄주시고 고구마도 구워주시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런 오빠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저에게 공부를 시킬 수 있다고 하니 좋다고 하시며 과외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공부하기가 싫어서 부모님의 그런 결정이 못내 아쉽긴 했지만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가짐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옆집 오빠에게 수학, 영어, 국어 과외를 받기 시작했는데 오빠가 정말 가르치는데 소질이 있는지 쑥쑥 문제를 짚어서 알기 쉽게 풀어서 알려주더라고요. 몰랐던 학습의 세계가 열리고 흥미가 막 붙기 시작했지만 제가 그동안 쌓아온 기초가 너무 없어서 그런지 성적이 티가 나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오빠는 많이 풀어보고 틀려봐야 실력이 느는 것이라며 저에게 숙제를 매번 내주었고 저는 학교에서 틈틈이 숙제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때 저희 반에서 공부를 꽤 잘하던 은지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를 보고 막 비웃더라고요. 와, 네가 공부하는 거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다, 야. 너 대학 가려고? 진심이야? 네 성적에? 너 공부 못하잖아. 괜히 돈 버리는 거 아니야? 저는 매번 제자리에 와서 이상하게 시비를 거는 은지를 싫어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쉬는 시간에 문제집을 풀고 있으면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숨죽여 다가와서는 제가 공부하는 걸 비웃고 갔습니다. 은지는 우리 반 반장이기도 했는데 유독 저에게만 못되게 굴었어요. 제가 풀고 있는 문제집을 가져가 훑어보면서 이거 다 중학생 때 배운 거 아니냐고 깔깔거리면서 웃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씩이나 돼서 중학생들이 푸는 문제집을 풀고 있다며 반 아이들 모두에게 저를 조롱거리로 만들곤 했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티가 나게 저만 괴롭히는 것 같아서 나한테 왜 그러냐고 버럭 성질을 부렸는데 그걸 모르는 게 문제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냥 제가 만만해서 괴롭히는 것 같다고 은지랑 어울려 지내는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듣고는 자존심도 많이 상했습니다. 수능을 치를 때가 다가오자 이상한 긴장감으로 배가 자주 아프기도 했고 식은땀이 뻘뻘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1년 가까이 옆집 오빠랑 공부를 하면서 모의고사 성적도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능날 탈만 나지 않으면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았습니다. 물론 특출나게 오른 건 아니라서 그래봐야 간당간당한 수준이긴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서울은 힘들 것 같았고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가야 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능날이 되었고 저는 무탈하게 수능을 치렀고 학교에 옹기종기 모여서 가채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성적이 잘 나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은 가지 못할 것 같아서 조금 서글퍼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공부를 할 걸 그랬다 하는 생각도 했고요. 명문대에 다니는 옆집 오빠가 열심히 알려줬는데 성적이 높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은지는 제 옆에서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전체 1등급이 나왔다면서 자기는 서울 명문대에 합격할 것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수능이 끝났으니 이제 자유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나게 노느라 바빴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빨리 집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잘 놀고 있는데 부른다며 투덜대며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안 공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까만 옷을 던져주셨습니다. 빨리 갈아입으라고 처연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느낌이 쎄해서 옷을 갈아입고 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저를 끌고 장례식장으로 가길래 저는 덜컥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했는데 장례식장에 옆집 오빠 혼자서 자리를 지키며 울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정사진을 보니 옆집 오빠의 부모님의 얼굴이 있더라고요. 사고가 나서 두 분이 한날 한시에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3일 내내 채소 가게도 닫으시고 장례식장을 지키셨고 저도 장지까지 따라가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옆집 오빠는 엉엉 소리를 내며 울면서도 저희 가족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빠짐없이 옆집 오빠를 챙기고 상심이 클까 챙겼었는데 장례를 치른 지 3개월이 되지 않아서 옆집 오빠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대학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어서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학교에서 보내주는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고 오빠는 살던 집과 살림살이 모두 처분하고 미련 없이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연락이 닿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고 옆집 오빠와의 인연은 그렇게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며 사셨습니다. 대충 성적에 맞춰서 대학과 학부를 골랐던 터라 대학 생활의 재미도 느끼지 못하고 시간만 때우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지방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통학을 할 수 없어서 학교 근처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취집에 자주 놀러오는 동아리 친구 한 명이 도예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과방에 한번 놀러오라고 해서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과방을 찾아갔습니다. 도예과 친구들이 물레를 가지고 흙으로 도자기를 빚으며 과제에 제출할 작품들을 만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재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친구가 곧 시험과 재제출을 해야 해서 도자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물레를 밟으며 저와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에 집중이 되지 않고 자꾸 물레가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나도 한 번만 해보면 안 되냐고 너무 재미있어 보인다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막 웃더라고요. 이게 강약 조절이 엄청나게 필요한 작업이라면서 분명 모양이 휘고 이상해져서 마음처럼 안 될 거라고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밟았던 느낌을 최대한 살려보면서 손으로 이리저리 모양을 매만지는데 그럴듯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재미있다 하는데 친구가 저를 멍청한 얼굴로 보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한 번에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봐. 너 이쪽에 소질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원래 잡기에 능하긴 하는데 손재주도 있는 편이라고 하더라. 나도 한번 해볼까? 어떤 거 같아?
그때 당시 천재라는 타이틀에 전 국민이 목매달던 시절이라 그런지 저와 친구는 패기 있게 도예과 교수님을 만나러 갔고 친구는 침을 튀기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살의 패기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고작 물레 한번 돌린 것으로 교수님을 찾아가서 소질이 있네만의 이야기를 했다는 게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치기 어린 패기를 교수님께서 예쁘게 봐주신 덕분에 저는 교수님 앞에서 물레를 밟으며 도예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몇 주간 실습하는 곳에서 도둑 강의를 들으며 손맛을 익혔더니 교수님께서 진짜 소질이 있는 것 같다고 전과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하셨습니다. 그냥저냥 인문과에서 갑자기 도예과로 전과가 가능할까 싶었는데 지방에 있는 학교라 그런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더라고요. 저는 얼떨결에 도예과로 전과를 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도 제 이야기를 듣고 무척이나 어이없어 하셨지만 제가 재밌다고 하니 한번 해보라고 하시고는 더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충동적인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4년을 도예과에 다니면서 실력이 쑥쑥 늘기 시작했고 원래 도예과 특성상 취업이 힘든 편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의 추천서를 받아냈습니다. 그 추천서 한 장의 위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도예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도자기를 빚는 일을 주력으로 하고 아이들이 체험을 하러 오기도 하는 커다란 화로가 있는 회사였습니다. 회사가 이천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채소 가게를 접으시고 아예 이천에 있는 작은 마을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마을 자체도 작고 조용했고 적당한 생필품을 동네 슈퍼에서 파는 그런 동네였는데 온 가족이 이주를 하게 되면서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돈으로 세 가족이 살기에는 조금 빠듯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이 도우신 건지 우리 부모님이 나눠 살던 복이었는지 그 마을 바로 옆에 큰 도로가 생기고 대기업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서 농사나 지을까 하고 서울에 있던 모든 걸 정리한 돈으로 산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정말 20배 가까이 땅값이 오르는 덕분에 저희는 바로 그 땅과 집을 팔고는 회사와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 시내의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 어안이 벙벙했지만 허투루 쓰지 않고 우리 세 가족이 평생 아끼며 살자고 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남을 도우며 살아서 얻게 된 복이라고 참으로 좋아하셨습니다. 도예 회사에 다니면서 남들보다 더 땀을 뻘뻘 흘려가며 일을 했는데 사실 도예가로서의 삶이 참 힘듭니다. 월급도 적은 편이고요. 제가 이천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잘하는 건 흙을 빚는 일뿐이라 대기업 같은 데에 입사를 해서 화장품 케이스를 만들고 하는 일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통 도예 일만 해서는 먹고 살기가 빠듯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대기업이 줄줄이 이천에 공장을 지으면서 저희 도예 회사 옆에도 대기업 반도체 회사가 들어오게 됐는데 사원증을 걸고 있는 회사원들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저는 매일 흙을 묻히고 다녔는데 그분들은 대기업 로고가 떡하니 박힌 작업복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녔으니까요. 하루는 제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저에게 오더니 아주 수줍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제 번호를 물어본 남자가 그분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의심부터 했습니다. 저 도 안 믿어요. 사이비도 안 믿고요. 대출도 안 할 거고 장기도 안 팔 건데요. 근데 제 말이 엄청나게 웃겼는지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하고 저를 보다가 빵 터져서 배를 잡고 웃더라고요. 앞에서 그렇게 웃어대니까 제가 너무 오버를 했나 싶어서 얼굴이 달아올라 커피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이 카페에 와서 그쪽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제 스타일이셔서 그래요. 번호 좀 알려주세요. 혹시 여기 S기업 다니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아쉽게도 저는 반대편에 있는 도자기 회사에서 도자기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와, 정말 멋있는데요. 도예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요즘 잘 없는 직업 아닌가? 저도 나중에 도자기 한번 만들러 가봐도 되나요? 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분은 저에게 계속해서 번호를 알려달라고 졸랐고 저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번호를 준 게 허락으로 생각한 건지 그 뒤로 자주 연락이 오곤 했습니다. 물론 저도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딱 잘라 거절을 했겠지만 그건 또 아니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위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 생각보다 배려도 넘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을 때는 서운하기도 하고 뭘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애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는 기간 동안 무척이나 순조로웠고 2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30이 되어서 결혼을 하자는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보다 일찍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미국에서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식 날에 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겸연쩍게 시부모님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라도 인사를 드리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시댁 어르신들도 다행히 저를 예쁘게 봐주셨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좋게 봐주셔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재산을 공개하고 예단 예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빈정이 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평생 봉사를 하며 남을 위해 살아온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대화가 무척이나 잘 통했고 집안 가훈이나 분위기도 비슷해서 걸림돌이 될 게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탄탄대로를 살아오신 분이라 평생을 봉사하며 살아오신 저희 부모님께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가방끈이 짧은 저희 가족을 대단한 사람인 양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대답을 하셨고요. 훈훈한 분위기에서 상견례 자리가 끝나게 되어 가슴 졸일 일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기에 제가 부족해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시부모님은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훈훈한 자리 끝에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게 되었고 참석이 불투명하다고 했던 신우도 결혼식 당일에 드디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찾아와서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신우와 저 둘 다 얼굴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신우라고 인사를 한 사람이 다름 아닌 고등학교 시절 저에게 계속 시비를 걸던 우리 반 반장, 은지더라고요. 그날 화사하게 웃기만 해야 할 제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은지도 저도 둘 다 똥 씹은 얼굴로 인사를 하게 되었죠. 은지 때문에 결혼을 파투내는 건 말이 되지 않으니 저희는 그날 결혼식을 어영부영 잘 올리고 바로 신혼여행길에 올랐고 여행을 마친 뒤 귀국을 했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당연히 미국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했던 신우가 떡하니 시댁에 있더라고요. 시댁 분위기는 이상하게 살얼음판이었고요. 이게 무슨 분위기인가 싶었는데 신우가 폭탄을 제대로 터뜨렸더라고요. 나 이혼하고 한국으로 아예 들어오게 됐어. 우리 아들도 당연히 한국에서 내가 키우기로 했고 당분간은 시댁에서 지내려고. 글쎄 우리 남편이 노란머리 여자랑 바람을 피웠지 뭐야? 내가 어이가 없어서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그 남자랑 못 살겠더라고. 한국에서 명문대도 졸업했고 미국에서 공부까지 한 사람인데 여기에 내가 일할 자리 하나 없겠어? 나도 고향이 그리웠었는데 잘 됐지 뭐. 시부모님은 갑작스런 신우의 말에 머리를 싸매고 누우셨고 신우는 아무렇지 않게 시댁에 자기 짐을 풀고는 뻔뻔하게 눌러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이 났으면 제가 신우 이야기를 할 일도 없었겠죠.
이혼하고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한 건지 뭔지 저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개버릇 남 못 준다고. 저런 식으로 남편의 바가지를 긁어댔으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도 남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현아 네가 우리 반 밑바닥 성적을 깔아준 덕분에 내신에서 이득 본 친구가 좀 있지 않았니? 너 대학도 지방대 나왔지? 시댁에 가기만 하면 살살 긁어대는 통에 이걸 들이박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매번 시부모님과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 신우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대학을 어디 나왔고 성적이 어떻든 간에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은지는 결과가 최고라는 마인드로 사니까 우리나라에 발전이 없는 거라면서 과정도 중요한 거라고 자기 주장을 펼치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내가 적성에 맞는 걸 찾지 못해서 고생하긴 했지. 다행히 대학에 가서 나에게 맞는 일을 찾게 됐어. 지금은 도예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일도 재미있고 먹고 살 만큼은 벌면서 살아. 얘, 너무 웃긴다. 학교 다닐 때 돌머리라고 구박 엄청 받더니 흙을 다루면서 일을 하네? 천생연분이다, 야. 돌머리?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어디 신우한테 너너거리면서 이야기를 해? 또박또박 말대꾸 하지 마. 따지고 보면 내가 올케 언니지. 너희 오빠랑 결혼한 거 몰라서 그래? 너나 선 지키면서 굴어. 제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니까 입을 삐죽 내밀고는 무시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시댁에서 뭐 요리를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하면 돌머리라서 그런 거라고, 지방대 출신이라서 잘하는 게 없다고 저를 깎아내리고 비웃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TV 프로그램에 나온 영어 단어를 읽다가 실수를 했는데 그 발음이 아니라면서 미국도 못 가봤냐고 꼽을 주기도 했고요. 신문 보다가 사자성어가 나왔는데 그 뜻을 몰라서 검색을 하고 있으니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 아니냐고, 아는 게 뭐냐고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신우가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니까 저도 시댁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신우는 5살밖에 안 된 시조카의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제가 그즈음 임신을 하게 되었고 양가의 어마어마한 축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일찌감치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킬지 정해야 된다면서 자기를 보고 배우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해봐야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친구를 따라 과방에 놀러 가지 않았더라면 제가 과연 도예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저는 공부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그런 제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는 시조카에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큰엄마처럼 대학도 후진 곳을 나와야 하고 평생 몸을 쓰면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신우의 머리채를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는데 제가 말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원형 탈모처럼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졌을 겁니다. 신우는 가족들이 불편해하는 걸 알면서도 저를 무시하는 걸 멈추지 않았고 5살밖에 되지 않은 시조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과외를 시켜야 한다면서 선생을 알아보고 추가 공부를 시킨다고 학원 문도 두들겨 보더라고요. 더 웃긴 건 신우는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 돈이 모두 시부모님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조카는 국적은 미국 국적이었으나 한국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한국말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 국어 공부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방문학습이라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고 넌지시 의견을 보탰죠. 그러니까 저한테 영어가 세계 공통어인 거 모르냐면서 한글은 크면 자연스럽게 쓰고 읽고 할 수 있다고 차라리 수학 과외를 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5살이면 한창 놀이터에서 뛰어놀아야 할 시기인데 정말 신우의 욕심이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저는 10달을 꼬박 품은 아이를 출산했고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서 2년이나 회사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이천으로 출퇴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남편이 본사로 발령이 나면서 저희가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거든요. 집에서 육아만 하다가 서울에서 이천까지 매일 운전을 해서 출퇴근을 하려고 하니까 몸이 축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월급이 꽤 되긴 했지만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도예를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이 도예 사업이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결국 도예가 선생님의 곁을 떠나 서울에서 공방을 열어보기로 결심을 했고 부모님께서 조금의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눈여겨보던 매물이 부동산에 나왔기에 바로 계약을 하고 작은 공방을 열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위치가 좋아서 작은 화로까지도 둘 수 있었습니다. 고열로 구워야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화로를 두기 어려웠었는데 단층 창고 같은 건물을 통으로 쓸 수 있어서 화로도 구비할 수 있었습니다. 공방은 인터넷을 통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예약이 가득 찰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희소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죠. 그때 저희 아이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었는데 신우가 또 저에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게 뭐가 있다고 거기를 보내? 적어도 영어 유치원 정도는 보내줘야지. 벌써부터 수준 차이가 나기 시작하잖아. 올케가 지방대를 나와서 그런가? 지방대 나온 친구들은 그냥 어린이집을 보내나 봐? 내 대학 친구들은 죄다 영어 유치원을 보내던데. 우리 조카 불쌍하네. 공부를 잘해야 하는데 엄마 닮았으면 티가 딱 나겠다. 공부하는 것보다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굳이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은 거야. 각자 자식을 교육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소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더군다나 시조카와 우리 아이의 나이 차이가 5살이나 나다 보니까 당연히 배우는 속도나 쌓여있는 지식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도 비교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나이 땐 이미 다 했던 건데 하면서요. 당연히 초등학생의 시조카와 아직 영유아인 우리 아이가 같은 수준이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 잘난 맛에 제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씹으려 대는데 저도 나중에는 해탈이 되는 건지 전부 다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신우는 시조카가 16살이 되었을 때 대학 시간 강사 일을 하게 되어 나름 교수라며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희 나이 41살의 일인데 보통 그 나이에는 시간 강사를 잘 안 나가긴 하지만 신우가 공부했던 걸 밀고 나가면서 어렵게 따낸 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시간 강사로 나가고 있는 대학의 정교수가 되는 것이 목표라며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정교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오지 않겠냐고 했더니 가방끈이 짧아서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비웃더라고요. 저도 말이 곱게 나가진 않아서 어디 한번 열심히 애써보라고 대꾸해줬죠. 시간이 지날수록 공방에는 점점 손님도 줄어들게 됐고 일거리도 잘 들어오지 않게 되면서 공방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공방이라 한계가 있는 거고 한번 방문했던 손님의 재방문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레를 여러 개 둘 수가 없어서 체험 공방은 대체로 만들어진 틀에 그림을 그려 구워나가는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가격도 비싼 편이고 하다 보니 한 번 체험으로 끝나는 거죠. 취미반 수업을 해도 인원을 많이 받을 수가 없고 기초를 배우고 나면 심화 과정까지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운영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으니 배가 고를 일은 전혀 없었지만 제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스트레스를 받긴 하더라고요. 공방이 서울에 있다 보니 월세도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손님이 많아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파리만 날리는 경우도 있으니 앓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알았는지 신우는 시조카에게 저의 험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큰엄마가 공부를 못해서 저런 일을 하는 거라고 돈도 못 벌고 힘들어하지 않냐면서 공부를 잘해야 뭘 해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본인이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한 덕분에 나이를 먹어서도 안정적인 교수 일을 하고 있지 않냐고 하는데 웃기더라고요. 정교수도 아니고 시간 강사 일을 하고 있으면서 교수 타령을 하는 것이 자격지심처럼 느껴지고 나중에는 안쓰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애써 무시를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신우에게서 급하게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에 제출을 해야 할 서류를 두고 갔는데 그 자료가 정직원 채용 원서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서 저에게 가져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지방으로 골프 여행을 가신 터라 제일 움직이기 쉬운 저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처음으로 신우가 저에게 고분고분하게 말을 하며 계속 부탁한다 빌빌 기길래 한번 도와주자 싶어서 서류를 찾아서 신우가 일하는 대학으로 찾아갔습니다. 자료를 받자마자 돌변하더니 이런 일에는 쓸모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서류를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럴 때는 자존심 같은 거 세우지 말고 그냥 고맙다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 너 나한테 고맙다는 소리가 듣고 싶었던 거니? 자존심 세우기는 무슨... 내가 너한테 그런 거 세워서 뭐 한다고 그래. 네가 어디 대기업이라도 다녔으면 내가 너한테 이런 부탁 못 했겠지. 얼마나 다행이니? 네가 공부를 못해서 한가롭게 공방이나 운영하면서 사니까 이런 부탁도 들어주고 내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진 않을게. 갚을지는 모르겠지만 고맙다 얘. 어쩜 이렇게 말을 재수없게 하는 재주가 있는지 모르겠다. 은혜 갚으라고도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은 무슨? 너 요즘 공방도 잘 안 된다며? 이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야. 결국 어떻게든 밥벌이 하려면 똑똑해야 한다니까. 우리 아들도 너랑 나를 보면서 제발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건 또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 아들에게 현실감을 알게 해줄 수 있어서. 제가 기가 막혀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신우와 저는 입씨름을 하느라 뒤에 누가 찾아온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우를 향해서 준비 다 됐냐고 물어보는데 이상하게 낯이 익더라고요. 신우가 갑자기 쩔쩔매면서 언제 오셨냐고, 안 그래도 지금 서류 준비를 다 했다면서 학과장님 하면서 콧소리를 내는데 그분이 저를 빤히 보더니 놀란 눈을 하셨습니다. 너 혹시 효나니? 땡땡동 살던 채소가게. 자세히 보니까 저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었던 우리 옆집 살던 오빠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오빠 맞냐고 반가움에 방방 뛰었더니 어떻게 여기서 다 보냐고 반갑다고 신우를 무시하고 저에게 달려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신우는 황당한 얼굴로 둘이 어떻게 하는 사이냐고 제 옆구리를 찔렀고 저는 옆집 살던 오빠라고 제 과외를 해주던 오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은지 네가 나한테 무슨 중학생이 풀 만한 문제집을 풀고 있냐고 했던 게 생각이 나네. 그거 오빠가 과외할 때 내준 숙제였는데 오빠 덕분에 대학도 못 갈 것 같았던 내가 대학도 가고 거기서 적성도 찾아서 지금은 도예가로 일하고 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언제 그랬다고. 참나. 아무튼 인연이 닿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닿네요, 학과장님. 신기하죠? 근데 옆집 오빠는 이미 신우가 저에게 뾰족하게 날을 세우고 했던 말들을 모조리 들었던 것 같습니다. 표정을 굳히고는 풀지 않더니 신우가 내민 서류를 다시 신우 손에 들려주더라고요. 내가 추천서에 사인을 해주긴 좀 어려울 것 같네. 거기다가 내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뱉는 걸 보니 인성도 별로인 것 같구먼. 그런 사람이 대학 강단에 서서 어떻게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나?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말이야.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라뇨. 얘랑 가족은 전데요? 그럼 저랑도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가족으로 묶인 사이였니? 항상 네가 날 무시하고 깎아내리기 바빴지. 오빠, 어떻게 지내셨길래 여기서 학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채소 가게 접으신 지 오래됐어요. 지금은 이천으로 이사를 가셨고요.
일이 술술 잘 풀리는 덕분에 지금은 노후를 즐기면서 보내고 계세요. 안 그래도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가게도 사라지고 집도 이사를 하고. 여기서 이러지 말고 커피 한잔 하러 가지. 신우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따라오다가 옆집 오빠가 왜 따라오냐고, 무슨 볼 일이 더 남았냐고 차갑게 이야기를 하자 그 자리에 우뚝 서더라고요. 신우가 울상이 되어서 저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고소하던지 2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옆집 오빠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이후에 학교에서 내어준 장학금으로 미국의 유명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강사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학과장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옆집 오빠가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 같은 곳에서 초청 강의 제안도 들어오고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바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름 인터넷에 이름을 검색해도 나온다면서 너스레를 떠는데 저는 참 오빠를 단 한 번도 찾아볼 생각을 하지 못했네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옆집 오빠와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신우는 정교수가 되지 못했다면서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도를 넘어서는 바람에 시댁에서도 구박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다니던 학교 시간 강사 일에서도 밀리게 되어서 백수나 다름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히스테릭하게 굴 때마다 시부모와 남편이 옆에서 제 편을 들어주니 신우는 점점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신우는 모든 스트레스를 시조카에게 풀기 시작했고 문제를 하나라도 틀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하면서 시조카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공부를 잘해야 하고 명문대 아주 귀에 피딱지가 않도록 노래를 부른 거죠. 기말고사를 본 시조카는 성적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 이대로 세상을 뜨겠다고 나쁜 시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갑작스러운 시부모의 연락에 남편과 저는 혼비백산하여 응급실을 찾았고 거기서 파리해진 신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너 이런 식으로 애한테 스트레스 주고 할 거면 차라리 애를 네 남편에게 보내. 너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야. 신우는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횡설수설했습니다. 내가 정신병이라도 걸린 것 같냐? 애를 왜 남편한테 보내려고 하냐? 내가 죄인이다 하면서 알아듣지 못할 말을 마구마구 쏟아냈습니다. 저는 신우가 미웠고 재수없었고 불행하길 바랬지만 시조카가 다치길 원하진 않았습니다. 신우가 나한테 화풀이 하던 걸 조카에게 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세상 일이 어떻게 신우 맘대로 되겠어? 이제 좀 내려놔. 시조카가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데 왜 그렇게 애를 압박하고 그래? 한참을 울던 신우가 자기 혼자 있고 싶으니까 다들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입원해 있는 동안 신우는 시조카 옆에서 1분도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조카가 퇴원을 해서 시댁에 오니 신우가 갑자기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괜한 비교질해가면서 올케 언니 무시한 거 미안해. 내가 사람을 급으로 나누고 상처 줘서 미안해. 나 이제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게 노력할 거야. 그러면서 애한테 욕심 부리며 살지 않겠다고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며칠이나 가려나 했는데 신우는 정말 굳은 결심을 한 건지 그 뒤로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보육원과 고아원에 봉사를 하러 다니더라고요.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중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애들을 위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다면서 사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애들을 불러다 놓고 공부에 관심 있어 하는 애들에게만 공부를 가르치면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신우는 점점 마음의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저는 그런 신우를 멀리서 응원하며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가까이 하기엔 아직까지 제가 받은 상처가 깨끗하게 씻기질 않았네요. 앞으로 저도 신우를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오면 같이 속을 드러내놓고 술이라도 한잔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날이 올 때까지 제가 신우를 용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